이번 장에서는 공감에 관한 뇌과학의 견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 거울 뉴런. 우리가 내담자의 감정을 이해할 때 중요한 단서 가운데 하나는 내담자의 표정입니다. 내담자가 슬픈 표정을 짓고 있으면 슬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최근 뇌과학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표정 인지는 뇌의 특정 부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복수의 뇌세포 네트워크가 연결되어 처리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거울 뉴런이라고 부르는 뇌세포입니다. 거울 뉴런의 발견. 중요한 발견은 흔히 우연이나 실험의 실수에서 생겨납니다. 거울 뉴런의 발견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탈리아 파르마 대학의 자코모 리촐라티 연구팀은 원숭이가 손발을 움직일 때 뇌의 어느 영역이 활성화되는지를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그 실험이 한창일 때 연구원 가운데 한 명이 원숭이의 사료에 손을 뻗어 먹었습니다. 그러자 그것을 본 원숭이가 손을 움직일 때 사용하는 뇌 영역이 활성화되었습니다. 원숭이는 연구원이 사료에 손을 뻗은 것을 보았을 뿐 자신은 손을 움직이거나 하지 않았음에도 손을 움직일 때와 동일한 현상이 뇌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리촐라티 연구팀은 이 우연한 발견을 단순히 실험 실수나 측정 오차로 결론 내지 않고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를 탐구해 갔습니다. 그 결과 원숭이 뇌의 전 운동 영역 앞부분에 F5라고 명명된 부분에 다른 사람의 행동을 보기만 해도 자신이 같은 행동을 하는 것처럼 반응하는 세포 네트워크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그 세포 네트워크는 단순히 아무 목적 없이 움직일 때 활성화되는 것이 아니라 몸을 움직여서 목표물의 상태에 변화를 줄 때 컵에 손을 뻗어 움직이거나 종이를 잡고 찢을 때 등에만 활성화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리촐라티는 그 뇌세포를 거울 뉴런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인간 뇌의 거울 뉴런. 인간의 뇌에서도 거울 뉴런이 발견되었습니다. 인간도 원숭이와 같이 다른 사람의 동작을 보면 자기 자신의 같은 신체 부분을 움직일 때와 같은 영역의 뇌세포, 뇌신경세포 네트워크가 활성화된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예를 들어 사과를 베어 먹는 영상을 피실험자에게 보여주면 피실험자 뇌의 브로드만 영역 6과 브로카 영역이라고 불리는 부분이 활성화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컵을 잡는 영상을 보여주자 브로드만 영역 6의 뒷부분과 브로카 영역이, 공을 차는 영상의 경우 브로드만 영역 6의 뒷부분이 활성화되었습니다. 이처럼 영상을 보는 것만으로도 각각 자신이 실제 신체 동작을 할 때 활성화되는 영역이 활성화되었습니다. 거울 뉴런이 발견된 원숭이 뇌의 F5 영역은 운동 영역입니다. 인간의 뇌에서는 브로카 영역에 해당되는데요. 이곳 역시 거울 뉴런이 존재합니다. 브로카 영역은 운동성 언어 중추이며 그곳은 거울 뉴런이 분포하므로 유아가 엄마 입의 움직임을 따라하여 언어를 습득할 수 있습니다. 거울 뉴런의 분포에서 인간이 원숭이와 다른 점은 인간 뇌의 전두엽에는 의도나 감정과 관계가 있는 부분에도 거울 뉴런이 분포한다는 것입니다. 즉, 인간은 거울 뉴런이 다른 사람의 감정을 자기 일처럼 느끼는 공감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 자세히 생각해 보겠습니다. 공감과 신체 감각. 공감 능력과 신체 감각을 느끼는 능력에
관련성이 있다는 사실은 이미 판명되었습니다. 랄프 아돌프스 연구팀은 감정인식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 뇌의 중심 전해 및 중심 후회 영역이 손상된 환자 28명을 대상으로 실험했습니다. 환자들은 화면에 나오는 사람의 표정을 보고 그 표정이 어떤 감정을 표현하는지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피부 감각의 감도를 측정했습니다. 실험 결과 감정 인식 능력과 피부 감각 사이에 비례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실험에서는 어떤 사람이 피부를 만지는 장면을 볼 때 자기 몸의 같은 부위를 만질 때와 같은 뇌 영역이 활성화되고 타인이 신체적 고통을 느끼는 것을 관찰하면 자기 몸의 그 부분이 아플 때 활성화되는 뇌 영역이 활성화되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또 타인의 기분 나빠 토할 것 같은 표정을 보면 자기 기분이 나빠질 때 활성화되는 뇌 영역이 활성화됩니다. 인간 뇌의 브로카 영역을 포함한 지각 운동 시스템에 의해서 다른 사람의 감정 표출을 관찰할 때 그것을 자신이 직접 느낄 때와 같은 신체 상태가 되고 뇌 안의 시각신경 전기 자극은 감정 영역에 직접 전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 뇌는 다른 사람의 감정 표출을 보았을 때 즉시 그 사람과 똑같은 감정을 일으키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발견에서 다음 가설이 성립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감정을 추측할 때는 먼저 거울 유런에 의해 상대방과 같은 표정이 됩니다. 정확히 말하면 상대방과 똑같은 표정을 자기가 하고 있는 것 같이 뇌가 활성화됩니다. 이때 자신이 그 표정을 지을 때의 신체 감각이 되살아납니다. 그리고 그 신체 감각을 근거로 상대방의 감정을 자기 것처럼 상상합니다. 이 과정은 그 사람의 표정을 볼 때 어떠한 의식적 개입 없이 즉각적이고 자동으로 생깁니다. 즉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는 타인의 아픔을 직접 느낀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진화론적으로 인간은 타인의 표정을 보고 그 사람의 기분에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을 획득했기 때문에 타인에게 협력하고 집단에 적응할 수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거울 유런. 자폐 스펙트럼 장애는 공감이나 집단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데요. 그들의 뇌에는 다른 사람의 감정에 반응하는 거울 유런의 기능이 저하되어 있다는 것이 연구에서 나타납니다. 이 장애가 있는 아이들은 타인의 표정에서 감정 표출을 보았을 때 건강한 아이라면 활성화될 하전두화의 판계부 부분의 거울 유런이 활성화되지 않고 다른 사람의 표정을 볼 때 생기는 표정 근육의 반사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또 이들은 거울 유런 시스템의 일부인 되뇌피질의 회백질이 얇으며 자폐적 증상의 정도와 회백질의 얇기는 비례하였습니다. 상담에서의 공감과 거울 유런. 지금까지 살펴온 것처럼 우리 뇌에는 다른 사람의 감정이 신체 감각에 자동으로 재현되는 거울 유런 구조가 갖추어져 있으며 그것은 공감의 기본적인 기능을 담당합니다. 즉, 공감이란 다른 사람의 감정을 신체 감각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 과정이 상담에서의 공감에서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상담사가 내담자의 표정에서 감정을 읽어낼 때 일일이 머리로 생각하기 전에 신체 감각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프로이트는 분석가 자신의 무의식은 마치 감각기관처럼 환자에게 전해지는 무의식으로 향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프로이트가 중시한 분석가 자신의 무의식을 사용해 환자의 무의식을 이해하는 과정은 뇌과학이 발견한 메커니즘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투사적 동일시와 거울 유런. 내담자의 무의식이 상담사의 무의식에 작용하는 현상 가운데 하나로 정신분석 이론에서 투사적 동일시라는 것이 있습니다. 투사적 동일시란
내담자가 억압하고 있어서 인식하지 못하는 감정을 분석가에게 투사하여 이를 분석가가 생생하게 느끼는 현상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내담자가 무표정으로 담담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있는 도중에 상담사가 화가 나는 경우입니다. 그것을 투사적 동일시라는 개념으로 설명하면 내담자가 느끼고는 있지만 인정할 수 없는 분노가 상담사의 마음에 던져져서 그 분노를 상담사가 대신 느끼는 것입니다. 내담자는 상담사가 나에게 화를 내다니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라고 느끼고 상담사에게 화를 낼 수도 있습니다. 그때 내담자는 자기 자신이 원래 분노를 느끼고 있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상담사가 나를 화나게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무표정으로 담담하게 이야기하는 듯이 보이는 내담자의 표정에서 어렴풋이 비친 분노하는 표정 근육의 변화를 상담사가 지각하고 상담사 내면의 분노에 따른 신체 감각이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같은 현상이 내담자에게도 생겨서 상담사의 사소한 표정 변화에서 상담사가 화났다라고 느끼고 그것에 반응하여 분노가 솟아오릅니다. 내담자의 무의식이 상담사의 마음을 움직이는 현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상담사가 내담자의 이야기를 듣고 생각 없이 한 말이 내담자의 기분을 정확히 꿰뚫는 경우입니다. 그런 현상도 다른 사람의 표정을 관찰하면 자기 안에 그것과 같은 감각이 생겨나는 뇌에 준비된 반사적, 무의식적 능력일 것입니다. 공감의 전달과 거울 뉴런. 내담자도 상담사의 미묘한 표정 변화를 무의식 중에 읽고 상담사가 자기 감정을 공유하고 있다고 느낍니다. 즉, 상담사가 내담자의 표정을 볼 때 그가 느끼는 신체적 감각이 상담사에게 반사적으로 생겨 표정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담자가 다시 그런 상담사의 표정을 볼 때 자기 안에 상담사와 똑같은 신체 감각이 상기되는 자동적 반사적 과정이 일어납니다. 즉, 상담사가 느끼는 감정이 다시 내담자의 내면에 생깁니다. 만약 그 감정이 내담자가 원래 느끼던 감정에 가까우면 내담자는 내가 느끼던 게 이런 감정이구나 하고 자기 감정을 더 명확하게 인식합니다. 동시에 상담사가 내 기분을 이해하고 똑같이 느껴준다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상담사는 나와 같은 감정을 느끼면서도 그것을 무서워하거나 부정하지 않고 받아들입니다. 이 감정은 나쁜 감정이 아니구나. 느껴도 되는 거구나 하고 깨닫습니다. 이것은 그 감정을 느끼는 자기 자신을 수용하는 것입니다. 즉, 로저스가 중시한 조건 없는 수용 태도가 내담자에게 전달되어 자기 자신을 더 조건 없이 수용하게 됩니다. 4. 훈련과 경험에 의한 뇌의 변화. 최근 뇌과학에서는 인간 뇌 기능이 훈련과 경험을 통해 공감 능력을 높인다고 이야기합니다. 미국 위스콘신 대학의 웽 연구팀은 20대 남자 41명을 모아 그 가운데 20명을 실험군으로 연민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훈련은 1회 30분입니다. 각자 먼저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떠올리고 그 사람에 대해 연민의 감정을 의도적으로 강하게 느낍니다. 다음으로 그 기분을 자기 자신을 향해, 그 다음은 모르는 사람, 그리고 마지막에는 거북하게 느껴지는 사람의 순서대로 연민을 느껴갑니다. 나머지 21명은 통제군으로 연민 훈련에는 참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실험군과 통제군에게 여럿이 함께하는 인터넷 게임을 하게 했습니다. 게임 종료 시에 가진 포인트만큼 선물을 받을 수 있다고 정했습니다. 참가자는 다른 사람의 포인트를 빼앗거나 자기 포인트를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참가자가 사람들에게 속아 불공평하게 포인트를 빼앗긴다는 설정으로
바람잡이가 행동을 개시했습니다. 그리고 실험 참가자들이 불쌍한 참가자, 바람잡이에게 자신의 포인트를 스스로 기부하는지 관찰했습니다. 그러자 연민훈련을 받은 실험군이 통제군보다 바람잡이에게 많은 포인트를 주었습니다. 실험이 끝난 뒤 기능성 자기공명 영상 장치를 사용해 참가자들의 뇌 기능을 관측했습니다. 그 결과 실험군이 통제군보다 우뇌 두정엽 하부 및 전전두엽 배회측이 활성화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두정엽의 거울 뉴런이 많이 분포하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연민훈련으로 거울 뉴런 시스템이 활성화되어 바람잡이에게 친절을 베풀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실험 뒤 인터뷰에서 실험군은 통제군만큼 바람잡이에 대한 마음의 아픔이나 싫은 감정이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불쌍한 사람을 볼 때 연민이라는 긍정적인 기분을 품었기 때문에 부정적인 감정이 그다지 크게 일어나지 않은 듯합니다. 마찬가지로 크리메키가 실시한 자해 명상을 실험에서도 비슷한 결과를 보였습니다. 참가자는 18세에서 35세의 여성 91명입니다. 먼저 실험 1, 2주 전에 fMRI로 뇌의 영역의 활성도 측정과 함께 공감성 척도 등을 사용하여 그들의 데이터를 뽑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6시간 동안 자해 명상을 받은 실험군 28명과 기억력 트레이닝을 받은 통제군 63명으로 나누었습니다. 자해 명상 실험군은 먼저 아이 등 애정을 느끼는 가까운 존재를 마음속으로 떠올려 그 사람을 소중히 생각하는 기분을 의도적으로 강하게 느끼게 했습니다. 그 기분을 자기 자신에 대해 느끼고 자신과 가까운 사람, 중립 위치에 있는 사람, 고통받는 사람, 모르는 사람, 인류 전체로 넓혀갑니다. 또 집에 돌아가서도 명상을 하도록 했습니다. 6시간 동안 명상을 진행한 뒤 이틀에서 12일 뒤에 고통받는 사람의 비디오를 모든 참가자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fMRI와 공감도를 측정하는 질문지로 참가자의 뇌 기능과 공감도를 관찰하였습니다. 그러자 실험군은 실험 전보다 실험 후에 고통받는 사람의 비디오를 보았을 때 괴로운 감정이 줄어든 대신 그 사람에 대한 사랑과 따뜻한 감정이 강해져 있었습니다. 게다가 fMRI로 측정한 결과 애정이나 소속감에 관련된 뇌 영역, 안화, 전두엽 피질, 대뇌 기저핵, 복측 중뇌 피계, 흑질이 활성화되었습니다. 그리고 통제군은 실험 전후에 변화가 없었습니다. 즉, 자해 명상을 한 참가자들의 뇌는 고통받는 사람을 볼 때 사랑이나 유대감을 더 강하게 느끼게 된 것입니다. 또 이 실험에서는 참가자 다수가 자해 명상을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또한 따스한 기분이 든다. 사람의 행복을 빈다는 것은 참으로 멋진 일이다. 사랑과 안심, 안전한 기분, 행복한 기분이 들었다 등의 긍정적인 감정 증대가 일어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뇌의 공감 능력 강화. 연민훈련과 자해 명상의 연구가 시사하는 것은 훈련을 통해 뇌 기능의 변화를 익힐 수 있고 공감 능력을 높일 수 있다는 가능성입니다. 뇌 기능의 활성화뿐만 아니라 뇌의 기질적 변화마저 훈련이나 경험을 통해 일어날 가능성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예전의 뇌는 유소년기를 넘으면 성장하지 않는다고 믿었지만 그것이 틀렸다는 것이 최근 연구에서 밝혀졌습니다. 예를 들어 많은 양의 도로를 기억해야 하는 런던의 택시 운전사는 그 정도 수준까지 기억력이 요구되지 않는 런던의 버스 운전사보다 기억과 관련한 해막 끝쪽에 회백질이 커져 있었습니다. 또 성인에게 공기놀이를 6주간 연습시켜 손을 펴거나 잡는 동작과 관련하여 후두엽에서 전두엽에 걸친 피질 영역 내의 회백질 밀도를 관찰했습니다.
그러자 연습 전과 뒤의 밀도가 조금 변해 있었습니다. 그 변화는 공기놀이 연습 기간 종료 4주 뒤에 측정에서도 지속했습니다. 공감 능력에 대해서는 대뇌 실비안 열 안쪽에 있는 전도피질이라는 영역이 공감을 포함한 타자와의 감정 과정에 특히 관련이 높은 것으로 선행 연구에서는 알려졌습니다. 공감성이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보다 대뇌 자반구의 전도피질 후부의 회백질 밀도가 높았다는 연구가 발표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공감 능력을 향상하는 훈련을 통해 전도피질의 회백질 밀도가 높아질 가능성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런 연구들은 상담에도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훈련을 통해 상담사의 공감 능력이 높아진다면 내담자의 고통을 마주할 때 좌절감 같은 싫은 감정에 휘둘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나는 사람들의 힘든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본인도 힘들어지지 않나요? 라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아마 많은 상담사가 비슷한 질문을 받을 것입니다. 나는 내담자의 괴로움을 되도록 내 일인 것처럼 상상하고 느끼려고 하지만 그것에 의해서 우울하거나 괴로운 감정이 길게 꼬리를 무는 경우는 전혀 없습니다. 만약 그런 일이 생긴다면 그것은 나 자신의 미해결 과제가 자극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어떻게 상담사는 내담자의 고통을 눈앞에 두고도 부정적인 감정에 휩쓸리지 않을까요? 그것은 상담사로 일하면서 다른 사람의 행복을 비는 마음이 반복되고 강화되므로 연민 훈련을 받은 참가자들처럼 사랑이나 연민의 감정이 강해지고 그것에 관련한 뇌 기능도 활성화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내담자의 괴로움을 접할 때 고통보다는 사랑과 배려심이 우러나옵니다. 5. 공감을 향한 두 가지 길. 뇌과학에 따르면 우리가 타인의 마음을 공감하는 데는 두 가지 길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지금까지 자세히 살펴본 거울 유런이 열쇠가 되는 길입니다. 우리 뇌에서는 다른 사람의 표정을 볼 때 반사적으로 자신이 그런 표정을 지을 때와 같은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것을 실마리로 상대방과 같은 감정이 신체 감각을 통해 되살아납니다. 그것은 신체적, 자동적, 즉각적, 무의식적인 길입니다. 또 공감에 이르는데 이론적이며 의식적인 길도 있다는 것이 뇌과학 연구에서 시사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감정을 자기 일처럼 이해하려고 할 때 자기 자신의 과거 경험을 떠올리고 그것에서 상대의 기분을 추측하는 것이 두 번째 길입니다. 프라이스 연구팀은 어떤 특정 아픔을 경험한 사람은 타인과 같은 아픔을 겪는 것을 보면 그것을 경험하지 아는 사람보다 더 큰 심리적 고통을 느낀다라는 가설을 세우고 검증했습니다. 64명의 참가자 가운데 절반을 실험군으로 하고 그들에게 손가락에 압력을 주는 기계로 고통을 주고 그 뒤 다른 사람에게 같은 기계로 고통을 가하는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자 고통을 당하지 않은 통제군보다 실험군에서 다른 사람의 아픔을 보고 자신도 동일하게 느끼는 것에 관련된 뇌 영역의 활성도가 낮았습니다. 가설과는 반대되는 결과였습니다. 반면 먼저 고통을 경험한 실험군은 통제군보다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거나 다른 사람의 감정을 추측하고 감정과 인지를 조합하여 생각하는 것과 관련된 전두엽 영역이 훨씬 활성화되었습니다. 전두엽은 주로 사고와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결과를 암시합니다. 자신이 겪은 신체적인 고통을 타인이 동일하게 경험하는 것을 볼 때 직접적 자동으로 괴로운 감정이 드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과거 괴로웠던 경험을 떠올림으로써 그 사람의 고통이 어떤 것일지 추측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심리적 고통에 대해서도 공감에서와 같은 과정이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갈레스 연구팀은 직접적인 공감적 이해와 이론에 기초한 추론이라고 하는
두 가지 측면을 종합해서 사용함으로써 우리는 환자의 마음을 이해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정신분석가인 아라그노도 정신분석가는 감각적이고 감정적인 추측과 사고에 의한 추측 모두를 종합하여 내담자의 마음 세계를 이해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셰이퍼도 공감의 상당 부분은 치료 전문가 자신의 정서적 상태의 기억에 따른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렇듯 상담에서 공감이란 내담자의 감정을 신체 감각, 정서적, 직접적으로 느끼는 것과 더불어 이론적으로 내담자의 무의식 안에 마음의 존재 방식을 추측할 때 더 정확하고 깊은 공감이 이루어집니다. 그럼 이제부터 사례를 검토할 때 중요한 개념들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는 실제 사례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